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던졌던 질문의 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그 질문은 하이데거의 표현으로는 실존적인 존재 이행을, 에리 브롬의 표현대로는 존재적 실존 양식을 힘없는 개인이 조직 내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특히 경찰과 검찰과 군대 같은 상명하복의 조직 내에서 개인은 어디까지 실존해야 하고 어디까지 복종해야 할까 하는 것이었죠. 한나 아렌트의 이 책 예루살렘의 아이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명쾌하게 들어있다고 여기저기에서 추천하지만 직접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말이죠. 역시 악의 존재에 대해서 탐구한 그녀의 또 다른 저서 인간의 조건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건 아렌트의 문체가 지저분하면서 장황하기까지 하다는 겁니다. 워낙 깔끔하지를 못하니 번역도 어쩔 수 없었을 테고요. 게다가 아렌트가 직접 쓴 1장부터 15장 그리고 이어지는 에필로그와 후기까지 400여 페이지에 걸쳐 그녀의 의도와 우리의 기대가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아렌트는 재판의 시작과 끝까지 그리고 관련 내용 거의 모두를 특파원의 관점에서 저널리스트로서 기록하고 보여줄 뿐이죠. 반면에 우리는 이 책을 추천한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마치 논문처럼 명확한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들이 열거되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1장을 채 다 읽기도 전에 뭔가 이상하고 싸한 느낌이 들지만 이왕 시작한 거니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참을인자를 수십 번 되새기며 책을 덮는 순간 화가 치미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전반부의 아이만 개인에 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나 후반부의 나치의 정책과 유대인 학살의 과정의 자세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책을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싶다면 김선욱의 역자 서문과 정화열의 핵심 설명인 해제만 읽으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러면 된다는 것일 뿐 충분하다는 건 아닙니다. 김선욱과 정화열의 설명조차 친절함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장별로 구분함 없이 책 전체를 아이 희망과 잘못 혹은 악의 평범성 그리고 그의 몇 가지라는 세 범주로 간단하면서도 우리의 기대에 맞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은 600만 유대인의 목숨을 앗아간 희대의 살인마라는 제목으로 예루살렘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그런 악마는 과연 얼마나 무섭고 흉악하게 생겼을까?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속과 겉이 똑같을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합니다. 특히 진화적으로 시각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까닭에 겉이 잘생긴 남자나 예쁜 여자는 속도 그와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나쁜 사람과 사기꾼을 구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법정에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일그러진 모습과 누추한 차림새를 떠올리고 있던 순간 그들의 눈에 비친 아이만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죠. 중간 제격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의 중년 신사가 말끔하게 차려입은 채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아렌트가 지켜본 아이만은 너무도 정상적이고 평범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혐오하는 반유대주의자도 아니었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따져본다면 죄목과는 달리 유대인 학살의 주범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을 아우슈비츠로 이송한 건 사실이지만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모든 유대인을 그가 주도적으로 이송시킨 건 아니었고 직접 학살을 지시했거나 학살을 실행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게 최종 판결문의 입장이었죠. 현대 대부분 국가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능력을 범죄 성립의 3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살인이라는 행위가, 절도죄에는 타인의 물건을 훔친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구성요건 해당성이죠. 이로써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나머지 두 가지 요소는 예외사항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이나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 위법성 조항이고 이 두 요소를 충족하더라도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면 또 역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심신미약자라면 범죄이기는 하지만 형을 감면해 준다는 것이 책임능력 조항이죠. 특히 책임능력은 35회에서 언급했듯이 의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살인사건이라도 정말 죽이려 한 고의냐? 그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행위를 멈추지 않은 미필적 고의냐? 아니면 실수인 과실이냐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가 있죠. 아렌트는 아이히만에게 유대인 학살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말하고 아이히만 역시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교사죄만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중개업자였던 아이만이 왜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걸까요? 아렌트는 그 이유를 그의 성격에서 찾습니다. 탁월한 협상 능력을 바탕으로 소위 유대인 문제 전문가로 불릴 만큼 수많은 유대인과 얽히고 설켜서 유대인 문제에서는 거의 빠짐없이 그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거기에 자신의 성과를 부풀리고 자랑하는 그의 허세도 한몫했다는 거죠. 15장에 묘사된 아이만의 최후 모습은 독립운동가의 모습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당당하고 영웅적이기까지 합니다. 방에서 나와 형장에 이르는 약 50m를 조용히 그리고 꼿꼿이 걸어갔고 똑바로 선 채 죽을 수 있도록 헐렁하게 묶어달라고 부탁했으며 공포를 느끼지 못하게 얼굴을 가리는 검은색 두건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최후를 똑바로 응시하겠다는 거죠. 그는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고 아렌트는 말합니다. 잘못했다. 살려달라. 왜 한참 지난 일 갖고 이러느냐. 죽어서도 너희들을 저주하겠다 등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애원, 협박, 저주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면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날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운명이니까요. 독일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신념과 아이만의 신념은 의미와 가치라는 측면에서 천지차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모습만 보면 결과는 똑같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의 일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역사의 사건은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에 더욱 무게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신념이라는 상상의 질서, 그러니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는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본능의 명령조차 간단히 뭉개버릴 정도로 매우 강력합니다. 따라서 잘못한 일에 대해 본능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건 그가 인간이라면 핑계에 불과하고 동물이라면 사실에 해당합니다. 아이만은 성공지향적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인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와 명령과 법을 충실히 준수했을 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죄가 있다면 맹목적인 복종을 한 죄밖에 없는 셈이죠. 아이만 역시 나는 괴물이 아니다. 나는 단지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라고 말했고요. 아이만에게 양심의 가책은 명령 불복종과 동의어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세상과 그는 한때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을 정도였죠. 칼든 브루너가 친위대 가입을 권하자 그러지 뭐 라고 대답한 게 전부일 정도로 아무 생각도 없고 뭔가를 알고 싶은 욕구도 없던 아이만에게도 유일한 신념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왜곡된 이상주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전에서는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로 정의하지만 이상주의에 대해서는 현실을 벗어나 이상을 지향하는 공상적인 태도나 경향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이상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현실을 부정하거나 그 하나만이 진리라고 맹신하는 건 잘못되고 위험하다는 거죠. 아이만이 생각한 이상주의자도 사람이기에 당연히 느낌과 감정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삶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라면 가족을 포함해 자신의 감정까지도 그 누구든 그 무엇이든 과감히 희생시킬 각오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렌트가 지적하는 아이만의 잘못 혹은 악의 평범성의 근원은 세 가지의 무능력함, 즉 말하기의 무능력함, 생각하기의 무능력함, 타인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의 무능력함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기 전에 우선 알아야 할 점은 아렌트가 말, 그러니까 언어 사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가 그리버 목사의 일화죠. 어차피 여러분의 실력이 수도권 대학에 합격할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칩시다. 그럴 때 수능을 안 보고 대학에 못 가는 것과 수능이라도 한번 보고서 대학에 못 가는 것 중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거의 누구나 후자를 택할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라도 남지 않을 테니까요. 바로 이것이 아렌트가 그리버 목사를 탓한 이유입니다. 만약 당시에 그리버 목사가 아이만에게 유대인 학살에 동참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한마디만 정확히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렇다고 뭐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겠지만 그 누구도 제 임무에 대해서 저를 책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버조차도 유대인의 고통을 줄일 방법을 찾았을 뿐 제 임무 수행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아이만의 변명은 원천봉쇄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첫째, 말하기의 무능함과 더불어 여러 번 언급되는 나치의 언어 규칙은 18회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듣기 좋고 불쾌감이 덜한 어휘를 사용하는 완곡어법, 즉 유피미즘의 부작용을 가리킵니다.
담배는 직설적으로 마약이라고 하면서도 술은 완곡어법으로 약주라고 표현하면 흡연자는 하류 인생처럼, 음주자는 상류 인생처럼 인식되죠.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을 애주가라고 생각하면, 부모나 선생이 체벌을 사랑의 매라고 표현한다면,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환자처럼 그를 도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휘와 언어의 힘은 엄청납니다. 어떤 어휘와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성격과 감정과 행동이 모두 그것에 맞게 바뀌기 때문이죠. 나치가 재거나 학살 대신 특별 취급이나 최종 해결책이라는 표현처럼 완곡어법을 악의적으로 사용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일을 외부인들이 모르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본능적인 반감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살인과 거짓말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얻게 된 또 하나의 장점이 고통받는 타인을 보면서도 본능적인 동정심과 연민조차 느끼지 않게 된 것이었고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는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는 측은지심의 목표 지점을 완전히 뒤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완곡어법을 사용한 결과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측은지심의 목표 지점이 뒤바뀐 결과 아무리 지고의 명령이고 직업상의 의무라 할지라도 그렇게 끔찍한 일을 지켜봐야만 하는 자기 자신을 안쓰럽고 불쌍하게 여기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역시 자기 같은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만이 짊어질 수 있는 대단한 임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연쇄살인범들 역시 정확히 똑같습니다. 자신의 살인 행위는 신의 명령이거나 사회적 쓰레기 청소이거나 정의의 심판이며 죽어가는 피해자를 보면서도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자기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픈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제가 물리적인 힘보다 언어와 정신의 힘을 더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둘째, 생각하기에 무능함은 말 그대로입니다. 이곳 해우비책을 개설한 목적이고 거의 쉬지 않고 모든 방송마다 강조해온 부분이죠. 생각이 무엇인지는 특히 35회 함석헌 편을 참고하세요. 다만 꼭 지적하고 싶은 사실은 우리의 두뇌는 하나를 저장하면 언제든 똑같은 모습으로 그 하나를 꺼낼 수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각은 바느질인 동시에 창발 현상입니다. 기존의 개별적이고 관련 없던 정보와 지식을 가져다 이리저리 기우고 짜깁기 하는 과정인 동시에 새롭게 들어오는 정보들과의 지속적인 연상작용 속에서 창의력을 창발시키는 현상인 거죠. 셋째, 아렌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악의 평범성의 근원이 바로 타인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의 무능함입니다. 이것은 첫째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왜곡된 완곡어법으로 인해 자기 행동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이고 측은지심의 목표 지점이 뒤바뀌면서 타인의 관점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결과이며 이렇게 첫째와 셋째 요소는 둘째 요소인 생각하기에 무능함이라는 고리로 연결됩니다. 그와 동시에 개인의 양심을 공무원의 의무와 명령으로 대체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책임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아이히만의 잘못이죠. 정화열은 해제에서 기술, 특히 미디어 기술이 우리를 더욱더 평범하게, 획일적으로, 그래서 생각 없이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무엇이든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익명의 그들과 똑같아지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또 하나의 아이히만이 살며시 기쁘게 고개를 쳐든다는 거죠. 아렌트도 아이히만의 유일한 특징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사유의 진정한 불능성, 즉 100% 완전한 무사유였다고 말합니다. 어리석다는 건 생각을 하긴 했는데 깊이와 지향성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지만 완전한 무사유는 아예 생각 자체가 없이 움직이는 기계와 마찬가지인 기능인이라는 거죠. 아렌트는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과 완전한 무사유가 아마도 인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악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왜곡된 완곡어법으로 인해 자기 행동에 무감각해지고 개인의 양심을 공무원의 의무와 명령으로 대체하면서 모든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는 걸 말하죠. 마지막으로 아렌트가 제안하는 모범 답안은 이렇습니다. 인간이라면 오로지 자신의 판단에 의지해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때의 판단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인데 비록 자신의 판단이 주위 모든 사람과 사회와 문화 전체의 판단과 완전히 다를 때조차도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핵심 내용은 모두 끝났고 몇 가지 부수적인 사항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필로그에 기록된 최종 판결문에는 흥미로운 사실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비록 8천만 독일인이 피고처럼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직 피고가 한 일에만 관여할 뿐이라는 거죠. 드러나지 않은 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 괜스레 물귀신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물고 늘어질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아렌트 역시 후기에서 비슷한 주장을 펴니다. 아이만이 자기는 기능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고 그런 상황에선 굳이 자기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어차피 그런 일을 했을 테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그 일을 맡게 된 건 단지 우연일 뿐이고 재수가 없었던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핑계이고 변명이라는 겁니다. 마치 살인자가 피해자에게 어차피 사람은 모두 죽을 운명인데 단지 자기가 그 시기만 앞당겼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말들이 핑계이고 변명인 이유는 처벌은 이런저런 가정이 아니라 분명한 행위의 유무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유대인 학살의 주범이라고 하기에는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만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유입니다. 원해서든 강제로든 당신이 다른 민족과 같은 세상에서 함께 살기를 거부한 유대인 학살을 지지하고 그에 조력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다른 민족들이 당신이나 나치와 함께 같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유일한 이유라는 겁니다. 법정 판결문 치고는 논리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한 듯 싶어도 해지에서 언급된 차이가 없으면 소통의 필요도 없고 말과 행위도 필요 없게 된다.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이란 인간관계에서 관용을 필수적으로 만드는 반면 관용은 차이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정화열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끝으로 원죄와 양심에 대한 아렌트의 생각입니다. 모든 세대가 역사적 연속성 속에서 탄생하기에 선조들의 행위로 인해 축복을 받듯이 선조들의 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과 공동체에도 해당하는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개인이 구체적인 의미에서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라 비유적인, 추상적인, 공동체적인 의미에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인들은 거의 죽고 없습니다. 남은 건 그들의 후손들이죠. 우리가 일본의 태도에 분노하는 건 현재 그들에게도 선조들에게서 이어져 내려온 원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건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추상적으로,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원죄에 대한 책임을 개개인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없습니다. 아렌트의 말은 바로 이런 의미이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과 이브의 원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선욱은 역자 서문에서 인간의 선한 본질로서의 인간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양심의 문제로도 이어지는데 아렌트는 그런 양심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렌트에게는 양심이 인간에게 본연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여건 속에서 형성된 것일 뿐이라는 게 그 이유인데 저도 아렌트와 같은 생각입니다. 흔히 양심을 동서고금에서 불변하는 윤리적 잣대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노예나 하인에게 그들이 일한 만큼의 10%에도 못 미치는 연봉을 주면서도 그 누구 하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금했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고귀한 사람일지라도 장려하지는 않았죠.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이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42회 방송에서 언급한 시대마다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상식인 패러다임 또는 에피스테메가 달라서입니다. 즉 양심이란 시대마다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상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앓는 사람이나 연쇄살인범 또는 완전히 무사유한 사람에게는 양심의 가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됩니다. 연쇄살인범에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냐고, 그러고도 잠이 오고 밥이 넘어가고 웃음이 나오냐고 아무리 하소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타인의 입장에 설 수 없고 그래서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항상 정확하게 개념 정의된 언어를 사용하고 부디 양심에 따라 깊이 생각하며 역지사지를 통한 공감 능력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조직 속에서도 실존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람은 사회 속에서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넘쳐나는 경제적 부와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사람들은 어떤 유형인지 충분히 짐작하실 테고요.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이자 자유이고 그에 따르는 결과와 책임 역시 철저히 개인의 몫입니다. 다음 시간엔 포로 수용소에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읽고 영감을 받아 썼다는 장폴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